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밤새도록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8시까지 마칠 때 배고파 죽겠습니다. 40분만 제가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반적인 특징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한면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사실은 해결에 대한 이런 평가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해결을 공부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혹은 해결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난 칸트까지 이렇게 살폈습니다만 칸트까지는 역시나 데카르트에서 했던 아니면 경험론 통해서 했던 주로 지식의 문제를 다루었고 순수 이성의 활동이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이 현실과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지 못했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순수 이성의 활동과 현실이라는 것을 역사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철학자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근대를 마무리하는 철학자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현대를 열어주는 철학자이기도 했고요. 바로 이 역사와 결합시키려고 했던 이 해결의 철학이 그 이후에 현대 철학을 여는 하나의 또 문턱이 됐기 때문에 근대의 종교가 아니고 다시 어떻게 보면 현대를 여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분들이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해결의 어떻게 보면 그 유산이죠. 유산을 받았거나 혹은 그 주변에서 연결되는 이 현대로 이어지는 그 동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제 그때 다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르크스라든지 혹은 뭐 후설이라든지 현상적 후설이고요. 배스각으로 가면 그 밑에 하이데거가 있고요. 이 막시즘이 있고 막시즘 밑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프람볼티스 중심 그 비판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 소시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은학자지만 사실은 그 소시르는 구조주의라는 하나의 또 철학적 학파 그리고 언어 철학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 이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이 철학을 어떻게 보면 철학을 전복했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심리학이 굉장히 지금 떠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한 그 학파를 현대에 이렇게 사는 프로이트 동시대 거인이지 그분들이 해결의 그 자양분을 먹고 있는 그 현대철학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또 이제 현대철학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늘 이번 5개 강좌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근대의 완성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대함, 스케일이 커야 되겠죠. 역시 철학을 하려면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해결의 이 담대함은 뭐 다른 어떤 철학자 그래서 아마 해결은 다시 2000년 전으로 플라톤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해결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섬세한 논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타의 추종을 고려할 만큼 아주 고도의 논변을 모든 철학책에서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역사성인데 이건 바로 근대의 종결이면서 현대를 여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김홍규 선생님께서 오늘 그 전반이 특징 중에 이 세 개를 종합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자기의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까지 글쎄요. 어느 누구도 정말 자기 철학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해결이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자기 철학이 가능했던 것도 해결이 그 시대에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지만 이 살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이 근대적 인간의 기본적인 방향은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놓은 그 정치적 혁명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해결을 직접 겪었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동시에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도 다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정 선생님께서 승소는 금방 많이 합니다. 임 교수님 오늘 멀리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스터디 그룹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해결이 담대하다, 중요하다
그것은 옛날부터 비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고 특히 오늘 또 임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자로서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모르고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제가 동의하면서 그리고 제가 비전공자로서 그래도 그렇다면 누군가 이게 잡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솔직히 지금 잡히는 게 아직 없었다. 아직 물론 이게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라서 아직 너무 과욕은 아직 한 자체가 어리석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주 섬세한 논증을 펼쳤다면 논증을 통해서 뭔가 이게 아기먼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물론 한 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게 우리가 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인용하신 것만 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한 두 개만 드리자면 이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가 참된 것이 아닌데 해결은 이제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뉴턴이나 그 당시 자연과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전체라는 것은 부분이 합해서 전체가 되지 않습니까? 원자들이 결합이 되어서 물질이 되고 이 책상은 분자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분이 합치면 어떤 물건이 탄생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건데 해겔도 자연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좀 다른 맥락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분을 합한다고 해서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자체가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짐작이 가는데 한마디로 전체가 뭔지 한마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결이 그야말로 모든 걸 전체로 본다고 하시고 그 전체 속에는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자연을 아우르는 그런 철학을 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해결이 있어서는 해결이 관념론자이기 때문에 관념을 떠나서는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해결이 아우르려고 한 그 정신과 자연도 그러면 또 하나의 정신인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관념론에 있어서는 정신을 떠난 물질을 인정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해결은 그런 정신과 자연을 합하려고 한 거기서 전체 개념이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개념적으로 아직 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소박한. 죄송합니다. 안생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인용문 1번에 보면 참된 것을 전체 다 그 밑에는 자유로운 정체성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전체하고 정체가 좀 프리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그 다음에 제가 예습을 했는데 해결이 소년 때, 청년 때 책상 앞에 헬라말로 엔카이 판 엔이라고 합니다. 엔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everything. 요래하면 헬이고 요래하면 엔인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henry 위해서 아무튼 예. 그러면 이제 전체를 판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독일어로 알아인하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응? 펜, 카이, 판 할 때 네. 전체가 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 첫째 질문이고 아까 안생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네. 두 번째는 펜 하나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안생 질문을 더 붙이면 선생님 질문 가운데 이미 질문 중간 부분에 이미 답변이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에서 소위 참된 것 혹은 토탈리티, 총체성이죠. 그 또 다른 이름은 실체, 전통적인 형상의 실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근데 이 실체를 해결은 이제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절대자하면은 이제 인간적인 어떤 표상이 투사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애널로그하게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 absolute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것, 실체 혹은 그것은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들의 집합으로서 소위 영어로 aggregate, 어떤 양적인 총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totality 하고 part, 전체와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한다. 혹은 뭐 신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subject, predicate, 주사와 빈사, 주어와 수로라고 하는 그 판단의 스트럭처, 또 영미철에서 얘기하는 proportional attitude의 기본적인 구조 아닙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이라든가, 혹은 절대적인 것, 혹은 또 totality는 그와 같은 그 subject, predicate의 구조를 가지고는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접하게.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한다. 신은 무한하다. 신은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 subject가 마치도 as if 마치도 어떤 물체와 같고 어떤 엔티티와 같은 물체와 같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어떤 하나의 추가적인 어떤 그 설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predicate라고 하는 것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는 신이나 혹은 전체나 혹은 참된 것이나 실체나 그것을 도저히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subject predicate, 산스크리트라든가 인도 게르만어의 기본적인 그 문장 형식인데 그 칸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본적인 어떤 판단 논리에 있고 판단의 형식, 소위 subject predicate structure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결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그 사태 자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뭐냐?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subject predicate에 의해서 마치도 신을 우리가 적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무슨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랭귀지 게임을 펼친다면은 그거는 혼자만의 그 자작극이지 그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결은 그 subject predicate가 해체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 서술을 통해서 이 정치현상학이든 혹은 논리학이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의 신텍스, 통사적인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사적인 구조가 특정한 형태의 아주 자연스러운 관점이나 혹은 그 1차적인 온톨로지컬한 어떤 그 뷰포인트, 논조론적 관점을 이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이제 정치현상학 성문에서 speculative sentence라는 표현을 써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한두 번 딱 나옵니다. 사변적인 문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총체적인 것, 혹은 전체, 혹은 실체, 또는 아주 흥미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념의 개념이라든가 로고스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인간의 자기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와 같은 형태의 subject predicate라고 하는 프레임에 집어넣기 곤란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self-consciousness,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타자와의 구별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lf-reference하고 other reference, 타자 관계의 unity, 통일성으로서만 자기의식은 자기의식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이 통일성이 어떤 스태틱하게 정태적으로 문장의 어떤 인프런스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프로세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시간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절대적 부정성이다. 왜 절대적 부정성이냐면 자기 스스로의 self-differentiation, 자기 구별을 통해서만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그와 같은 개념의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자면 정신이라든가 자기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제 순수한 로지컬한 아이디어 로고스의 세계라든가 그런 게 바로 그런 사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책상 안에서 네모나고 그냥 딱딱하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기본적인 온톨로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자연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런 그 인디비주얼스죠. 개별적인 사물들이 존재하고 개별적인 사물들과 사물들 사이에는 오직 익스터널한 외재적인 관계만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물리적인 세계관이고 역학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물체와의 관계는 뭐 만인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해결에 있어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익스터널한 것도 물론 성립을 하지만 이 살아있는 것들은 그게 아니라 훨씬 인터널라이즈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널라이즈드 릴레이션이에요. 내재화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을 들어줬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멘털 스테이트, 심리적 상태가 그냥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살아있는 것들과 죽은 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살아있는 것들은 죽은 것들과 달리 외부의 환경에 대해서 그냥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부의 환경을 기억하고 그것이 똑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을 그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 그 자극이라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바이러스에서부터 살아있는 것들, 해결은 심지어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사회나 국가체제나 어떤 심볼릭 시스템으로서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고도의 자기 내적인 어떤 부정성,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그 내재화된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태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관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자연적인 온톨로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존재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subject, predicate, 실체와 속성 이런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는 바로 그러한 세계, 정신세계, 정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해결이 그 현실에 대한 개념적 과학이라고 교수님 이 시대의 개념적인 그때 말하는 해결이 말하는 개념은 링기스틱한 그런 게 아니라고 보십니다. 어떤 주어, 수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아니. 판단적인 판단을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리학 그 수업에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주어와 수어의 관계잖아요. 그게 개념이라는데 근데 해결은 개념을 굉장히 또 중요시 한 단어를 한 것 같단 말이죠. 현실에 대한 개념적 과학, 그 개념은 그런 주어 수어적인 그런 그때의 개념적 과학은 이런 겁니다. 프로포지션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해결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의 개념적 과학, 법철학 강의 소문에 나오는 그 개념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뭐 종교든 뭐가 됐건 간에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패턴 혹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가능성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어떤 이모셔널하게 정서적 수준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그 분리된 선상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우리의 표상을 통해서 서술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것은 한국어로 쓰나 그리스어로 쓰나 다 똑같거든요. 그건 개념적인 파악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굳이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직관을 통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도사들이 그런 거 있죠. 면벽수도해가지고 뭐 갑자기 통달해가지고 인투이션 어떤 통찰력이 생기고 근데 여기서 해결이 얘기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감성을 통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펜슬을 만져서 딱딱하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격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는 피지컬 랭귀지를 이용해야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인투이션이 아니죠. 직관이 아니라 센스를 동원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물리학의 랭귀지 게임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해결이 보기에는 사이언티픽한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그건 바로 개념적인 파악의 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인식 혹은 합리적인 인식 혹은 코그니션, 인지를 통한 인식이 다 개념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표상을 통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의 대립적인 관계를 일단 전제하고 그것은 일종의 멘탈리스틱한 패러다임입니다. 데카르테지안적인.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패턴을 크게 나눠요. 하나는 직관을 통한 것, 두 번째가 이제 표상을 통한 것, 세 번째가 개념을 통한 것.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신자가 뭔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는 포착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이미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표상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표상을 통한 인식의 한 방식이에요. 또 그런 사례가 뭐 비일비재로 많죠. 그러나 그것은 개념적인 인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인식은 개념적인 인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카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연인데요. 그 형이상학적인 온톨로지카라는 어떤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헤겔은 그렇게 그 본인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삼았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프랑크에서 혹은 예나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 그런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거창한 어떤 슬로건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쓰기는 썼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전반적 특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옛날 니체가 얘기하기를 과거 고대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존재에 대한 심오한 통찰로 인해서 표피적인 것에 집착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 중요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특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설명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해겔이 보기에는 그것은 그 사태의 복잡성에 준하는 거기에 상하는 서술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헨카이 판이라든가 혹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든가 아니면 존재와 사유의 통일성이라든가 아니면 개념과 실제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러한 그 유니티, 아이덴티티 혹은 뭐 전일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헨카이 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 전일성, 통일성 이런 개념들이 너무 주어로 인플레이션 되고 달아빠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수준에서 아주 그 복잡한 사태를 서술할 수 있는 길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고 혹은 막연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상을 통해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긴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역동성과 그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겔이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볼 때 우리가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 특징적인 측면을 이제 해겔 철학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해겔 철학에서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접근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내재적으로 그 사태 속에 직접 침잠해서 그 사태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고 어떠한 그 구조적인 어떤 미케니즘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의 어떤 절차 과정적인 어떤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역사성을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모든 존재들도 역사 속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맥락 속에서만 파악될 뿐만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반드시 존재할 그와 같은 현상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해결은 그런 점에서 까르테지안적인 어떤 그 코저리티, 인과율의 개념이라든가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을 카우자수의 셀프 코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의 원인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상학 중에서 가장 형이상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원인이라는 개념. 예를 들자면. 근데 오늘날 뉴턴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목적인,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efficient cause, 작용인이거든요. cause and effect에서. 그러나 해겔이 보기에는 이 원인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포괄적인 아주 콤프레hen시브한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러한 전일성, 통일성, 이런 것은 하나의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라는 것도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유라는 개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대구에 오기 전에 휴게소에서 신문을 보니까 매일경제 미국의 닐 퍼거슨이라는 경제사학자가 미국에 있는 어떤 인스티튜트에서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8년 안에 망한다라는 예고를 아주 자신 있게 거의 상당히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요. 8년에 망한다. 근데 저는 항상 북한 정권을 보면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신선학의 그 자기의식에 관한 챕터 거기 보면은 자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으로 표시한다면 0에서 10까지 있다면은 자유로 향하는 과정 도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어떤 구조화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디펜던스, 자립을 곧 자유로 이해하는 사회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큐바라든가 혹은 북한이라든가 그 종속이론도 비교할 수 있고 또는 타자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타자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소위 자유주의 국가의 정치적 자유주의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자주 독립으로 이해하느냐, 종속되지 않은 관계, 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픈된 시스템 속에서 타자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해겔이 생각하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자유거든요. 그것은 네거티브한 프리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특정한 사회 시스템이 언제 망한다 안 망한다라고 예측은 못하지만 프레딕트는 안 돼요. 하지만은 그 내재적인 경향성으로 미뤄봐서 이러한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겔이 그것을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는 인간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을 갖다가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체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person, 인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그럼 이 다양한 인간에 대한 definition, 규정들이 서로 어떠한 질서 속에서
분류되고 혹은 그 어떤 개념이 더 인간에 대한 성숙하고 적절한 개념인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거를 어떤 사람은 person이고 어떤 사람은 personality를 어떤 사람은 individual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subject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식으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결은 그거를 아주 정교하게 왜 특정한 인간의 자기 정체성의 개념이 자기 한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의 개념을 통해서 지향되거나 극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 필연성을 밝혔어요. 그게 바로 이제 법학이라든가 혹은 논리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신현상학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불쾌할 정도로 해결은 그러한 개념에 대한 어떤 정치한 분석의 의구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막연히 무슨 뭐 도 닦아가지고 통달한 무슨 인사이트나 무슨 인스피레이션이 아니라 철저한 개념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 생명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해결이 다 완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작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허점도 있을 수 있고 독특한 취향도 드러나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자기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질문은요. 10초 질문 1분 답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생님 또 끼어질 것 같은데 한번 하면 됩니다. 선생님 좀 이따 제가 받을 거 가지고 혹시 우리 학생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과 문상용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이라기보다 의문점인데 니체의 경우에는 그 박대화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설명하면서 박대화된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신적인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초인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관념을 패러다임으로 바꿔냈는데 해겔의 경우에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이 패러다임이 대중에게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학계에서만 적용되는지에 대해 궁금점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학계가 해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니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을 주장하는 철학자는 불성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니체가 아무 체계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에세이스틱하고 그 다음에 해결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제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살펴보세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적절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효맨시. 이거를 이 초인 사상하고 힘의 의지, will to power,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 자라투스트라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메타포나 아니면은 주관적인 어떤 기호의 표현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내재적으로 상당히 깊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나이 드니까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 발표기를 안 줘가지고 인사말은 가끔씩 합니다. 근데 니체 학회도 우리나라 니체 간 적이 없는데 영국하고 아일랜드 니체 학회 가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아펙티브 이코노미에 대한 관념이에요. 니체는 무의식의 차원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면 인간의 정서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1권 앞 4번째 절에 나와요. 인간이 소위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small reason이고 인간의 body는 the great reaso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consciousness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엄청나게 복잡한 이코노미, 소위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충동 경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적 수준에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들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 뭐 의지라든가 지향성이라든가 아니면 너희들의 관념이지 사실은 그보다 훨씬 그 저변에 흐르는 아주 복잡한 질서들이 있고 그 복잡한 질서들을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는 The Great Economy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경제는 무슨 대차전적 표상의 무슨 뭐 그런 경제가 아니라 인간의 사이킥 에너지의 어떤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해겔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철학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텍스트예요. 다만 그것이 자라투스트라니 무슨 초인인이 하는 아주 그럴듯한 메타포에 의해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니체는 아주 고도의 복잡한 오페라를 작곡하는 것처럼 자라투스트라도 작곡을 했어요. 굉장히 뮤지컬하고 아주 정교한 텍스트입니다. 다만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해겔과 달리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해겔과 동일하게 저 세계가 있고, 그래서 니체가 그 우상들의 황혼, 영화 제목 같은 Twilight of Idols, 우상들의 황혼이라는 텍스트에 보면은 플라톤 자신보다 플라톤 주의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는데 그런 두세계론을 믿지 않았다는 점. 그건 해겔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 다음에 꿈의 세계라든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정교한 질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가설. 해겔하고 똑같습니다. 해겔의 아직 그 부분이 연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부분인데 인간학 부분에서 영혼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무슨 고상한 순수한 세계가 아니고 자연적인 인간의 그 신체 유기체제적 질서와 의식적 질서가 혼재되어 있는 미분화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부분에서 이제 꿈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데 혹은 정신병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니체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되는 부분만 학생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니체도 역시 스피노자에 뒤이어서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다만 칸트와 같이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준거가 있어서 그것에 입각해서 인간의 행위를 룰 팔로잉, 법칙적이고 합법칙적이고 어떤 그 연역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고 니체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성 자체의 비이성적인 측면 혹은 합리성 자체를 합리성으로 만들어주는 보다 근원적인 질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위 이성이 아니라 의지를 주장했고 또 의지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펙트, 정서라든가 아니면은 소위 인간의 그 어두운 사이킥한 어떤 그 다이멘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니체 역시 스피노자나 혹은 칸트의 전통을 계승했다기보다 아무튼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급진적인 근본적인 의미에서 계몽주의자예요. 그래서 니체가 스피노자를 자신의 어떤 폴로이퍼, 제 선구자로 본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선생님 지금 학생의 질문은 니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자기 철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해겔이 그런 철학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면 해겔이 어떤 거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네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질문이고. 한 가지 질문이에요. 그럼 바로 해겔의 이론은 절대 이론입니다. 절대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자기 그 게슈탈트 사이콜로지 연구한 베어타임이라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원래 장명을 자기 이론을 상대성 이론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절대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결도 절대 이론입니다. 절대적인 것에 관한 이론이에요. 만약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단순하지만 단순한 진리를 가질 수 없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인간으로 끌어내야 이렇다면 이런 게 패러다임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질서에서 작동하고 그 복잡한 질서를 그 고유의 어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그 언어를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성과 복잡성의 그 진자 운동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들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고 아름답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이큐브런스 프린시플, 등가성의 원리라든가 물리학의 그 이퀘이션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단순성과 복잡성의 진자 운동이에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 패러다임 그 개념을 토마스 콜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했던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그 패러다임이 하나 전환하는 과정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고 복잡함이 아주 오랫동안 무르익어야 혁명도 무르익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패러다임 혁명이 됐죠. 그 전환. 만약에 학생이 어떤 아름다운 여학생을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이전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해결철학도 그런 어떤 근본적인 뭐 여기 선생님이 실존처럼 훨씬 제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사랑이 바뀌어요. 인간에 대한 해석뿐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해석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관점에서 세계를 관점으로 해서 합시다. 다른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죠? 물론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선생님 30초입니다.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10초 만에 하라고 그러는데 10초 만에 다 할 수 있는 질문은 토탈리테트 내에서 움직이는 질서가 있는지 그게 10초의 질문이고요, 선생님. 토탈리테트에 대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해결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오늘 풀어주시고 제가 오해를 풀었다라고 착각을 하는지 지금 그걸 제대로 풀었는지가 궁금해서 하다 물어보는데 그거는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그걸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토탈리테트를 제가 이해할 때는 이원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헤겔의 토탈리테트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헤겔이 별로 매력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헤겔은 본래로 모니즘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원론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사, 적자, 적대사 이 관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그 깨달음이 토탈리테트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10초 질문 그 토탈리테트 내에서 그 토탈리테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질서가 과연 있는지 그것이 10초의 질문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헤겔 괴테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 많은 괴테죠. 그래서 소문도 듣고 그러니까 괴테가 매번 질문한 게 뭐냐면 비슷한 질문. 도대체 헤겔, 미스터 헤겔, 대한증법이 뭐요? 하니까 헤겔이 그 나이든 괴테한테 한 시간씩 철학 강연할 수도 없고 밖에서 사람들도 기다리고 하니까 그건 모순의 정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답변하는 건데 이 토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는 어떤 정태적인 어떤 사태 혹은 그야말로 어떤 그 전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자기 운동이에요. 셀프 무브먼트. 거대한 운동이고 그 운동을 운동으로 성립시켜주는 그 전체 안에라고 하는데 안에라는 게 어떤 공간적이고 어떤 컨테이너 같은 표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어떤 자연 언어의 한계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전체를 구성하는 계기들입니다. 헤겔은 그래서 부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모멘트, 계기들이요. 그 계기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계기들 자체의 정체성을 설명해줘요. 예? 그리고 그 계기들 자체가 사실은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모순뿐만이 아니라 모순, 대립, 긴장, 갈등 여러 다양한 어떤 부정성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래서 헤겔은 그 정신의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만 북한에서 볼 때 정신의 노동은 유구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메시아의 노래가 왜냐하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수천 년, 수백 년의 기간을 거쳐서 정신은 무르익고 마치 술이 무르익듯이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해되고 간주되어야 한다. 이 혁명적인 선언이거든요. 예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혁명적인 선언이거든요. 이 선언이 언제 실현됐습니까? 예? 로크로부터 해서 영국의 자유주의 정치철에서 그 다음에 계급과 신분과 또는 인종과 요즘이야 너무도 달아빠진 개념이니까 보편적인 국가인권에 대하지만 옛날 300년 전에 상상을 못했어요. 여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다는 건 상상을 못합니다. 헤겔이 베를린에서 강의할 때 경찰청장 와이프는 앉아있었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해요. 이게 실현된 거예요. 헤겔은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그 자체의 내재적인 필연성으로 해서 언젠가는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소위 헤겔이 얘기하는 그 부단한 정신의 노동이고 그 부단한 정신 노동은 정신 자체의 자기 부정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립이라든가 모순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 대립과 모순과 갈등 중에는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나오는 그 트라지디. 헤겔의 취미가 시간만 있으면 드라마, 오페라 보는 게 자기 취미였어요. 베를린에 이런 데서 헤겔이 오페라 보고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날 베를린 신문에 데스트를 내기도 하고 인구가 해제되고 그랬는데 헤겔의 예술 취향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중에서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같은 경우는 각각 정당한 자기 힘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 힘들과 힘들의 컨플릭트,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변증법의 어떤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꼽고 그래서 정신현상학이나 미학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헤겔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태로 인지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순의 현상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태를 통해서 그리스적인 정신이 로마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 법은 인종이나 계급이나 관계없이 대부분에 가면은 그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맹목적인 blindedness,
눈을 가리고 있고 장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법이 보편적이고 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법의 패러독스예요. 바로 그것이 그냥 거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류의 쓰라린 체험을 통해서 의식의 정신의 노동을 통해서 그 추상적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법의 정신이 법적 상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철학적인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제시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적인 수준에서 역사의 수준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정신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하고 축적된 그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법사력 강의에서 헌법, constitution, 헌법이라는 걸 굉장히 존중해요. 이 신들이 사라진 시기에, 여기 니체 질문 지금 나가버렸구만. 신들이 사라진 시기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law of the law, 법의 법이다. 우리가 이 정치 공동체에서 이 헌법적 질서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법이고 우리가 이것이 신들이 사라진 시기에 세속화된 근대화된 시기에 우리가 한 사회 정치 공동체가 우리가 그 존중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의 통합적인 질서로 유지될 수 있게 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아까 나폴레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나폴레옹이 말타고 행전한 세계 정복자로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꼬드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해결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의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의 어떤 보편성 때문에. 인권의 보편성. 그게 이제 흥미롭게도 기독교에서 이제 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혁명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넘었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3명. 일단 그러면 아까 먼저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받을게요. 먹을까요? 그럼 첫 번째. 네, 철학과 4학년입니다. 4학년 석현진입니다. 해결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해결이 나중에 절대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이게 어떤 논리적인 법칙이든지 이성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헤친 것들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해결은 현실적인 문제를 봤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적이지 않은 세계를 제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가 안 되죠. 네, 저는 뭐 사실 그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서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물론 말씀하실 때 그 했던 것 같은데 존재한다는 것과 실제 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존재한 건 어떤 건지 실제 만약 차이가 있다면 실제하는 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모두의 해결이 그 프랑스 혁명에 기대한 영향을 받아서 또 해결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50대부터 뜨기 시작해가지고 10여 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해결이 그 죽음에 자기 철학이 완성되고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을 죽을 때 그 사람 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마르크스가 인식한 프랑스 혁명, 해겔이 인식한 프랑스 혁명, 그 막시즘과 해겔 철학의 그 좀 서로 상관성과 모순성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간단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그 학생이 질문한 내용은 그냥 구어 수준에서 리얼리티하고 exist가 똑같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단한 예를 들어서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결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학생이 이해하는 현실은 해결이 얘기하는 이념하고는 항상 5점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 어떤 국가 시세가 있다고 합시다. 국가는 자유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념하고는 배치되고 그냥 구호로만 있거나 아니면 제도적 수준에서 완전히 그것이 이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호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지 개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자유만 실현되고 있는 거죠. 현실로서. 그래서 그런 현실은 항상 불안정하고 인스테이블하고 그러한 어떤 자기 부정성을 극복해서 그 이념에 맞는 방식으로 이행해 가야 할 필연성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회가 그런 이념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퇴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는 저희 이란이나 뭐 이런 데처럼 신정정치처럼 완전히 근대화 질서에 등을 돌리고 완전히 거꾸로 역행할 수도 있고 애나크로니스틱하게 시대 초과적인 양태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디제너레이션 완전히 폐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결이 그걸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질서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이 네이션 스테이트 체제죠. 이건 항상 그 정치 체제가 구체적으로 지향할, 궁극적으로 지향할 이념에 미치지 못하는 뭔가 결함이 있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show must go on.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해결의 관점을 볼 때. 왜냐하면 이념에 완전히 일치된 그런 국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질문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프랑스 혁명을 해결은 그 시작부터 거의 결과까지 다 봤어요. 선생님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은 나중에 로베스페르 당통마라 해서 그 본인들이 기요튼으로 많은 사람들 보냈습니다만 자신들이 또 처형당하고 테러의 어떤 그 주역들이 다시 테러의 희생도 되고 그러니까 해결이 정신상학의 그 정신이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맞서서 하나의 그 주체의 관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주체의 관점에 있어서 주체의 형성이고 주체의 어떤 절대적인 자율성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배제되는 게 뭐냐? 역사의 전통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아니면은 인륜적인 질서라든가 아니면은 신앙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어떤 대립과 대항적인 관계 속에서 이성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한 것인데 그 결과가 프랑스의 어떤 현실을 볼 때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은 이미 아드로노나 호르카이머 이전에 계몽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 유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자기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혹은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결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갖는 관계가 어떤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앙시앙 레지임 스타일로 레스토레이션, 복고주의적인 어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레디컬한 계몽주의자 입장을 고수한 것도 아니에요. 해결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반성적인, 따라서 이 계몽이 어떤 극단적인 자기 주장을 펼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반계몽적인 사태로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전생현상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정치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다가 못했는데 시간 관계로 리콘실레이션, 화해의 개념을 굉장히 중시해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신앙 사이도 성립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자기의식이 고도로 성숙하고 발전했어. 그래서 그 화해를 안티고네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렇다. 나의 잘못이다. 나의 이 고난은 나의 죄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해결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죄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오늘날 근대 형법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일타 행동이나 범죄 행동의 그 책임에 대한 책임 규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제론적인 수준의 문제예요. 온톨로지컬 길트입니다. 따라서 그런 운명적인 죄의 개념도 있어요. 또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어요. 이건 상당히 고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이성의 절대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위자와의 어떤 행위자와 환경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라든가 이 자유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해결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해결의 정신현상에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화해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화해하고 용서하는 순간 절대 정신이 바로 그 화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가장 성숙한 절대 정신과 유한한 정신, 무한한 정신과 유한한 정신이 하나로 만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기 표현하는 방식이 화해고 용서라는 겁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앞에서 다루어진 계몽주의나 혹은 프랑스 혁명의 그 처참한 테러,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캐치프레이즈 내에서 그 빚어진 온갖 범죄적인 행위라든가 집단적인 학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면 그런 어떤 종교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저희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결 입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스는 또 다른 지역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인데요. 제가 남겨뒀던 분 마지막 질문을 받고 던져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학과의 조수현이고요. 제가 해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아는 거하고 연결해서 궁금한 거가 있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그 질문하셨던 그 참된 것은 전체다에서 그 전체를 아까 안승원 선생님 질문하실 때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잘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그 전체와 관련해서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강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공무원 철학하고 연결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전체라는 것이 예컨대 그 해겔이 여기 지금 설명한 거 아까 인용문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내재적으로 그 안에서 전개되면서 과정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외부적인 것에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재적인 작동 원리에 의해서 결국 어떤 통치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진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소위 지금 그 공무원 철학 중에서 뭐 파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롤즈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브랜덤이라든지 또 조셉 루스 같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이머전트 피노미나로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규범이 형성돼서 또다시 개개인들의 수행의 배경적 어떤 힘으로 작용해서 이게 재기적으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현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사회적 현실이 일종의 규범이나 역사처럼 우리의 어떤 판단이나 선택을 할 때 또 배경적 힘으로 작동한다라는 그 어떤 동시적인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재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지금 해겔의 이 그 참된 것은 전체다라는 때 그 전체라는 거 하고 지금 이 공무원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실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시적으로 예컨대 뭐 언어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학계라든지 혹은 가족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미시적인 어떤 그 실천의 영역에서 어떤 현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해겔이 말하는 그 전체라는 것은 오히려 그 19세기의 그 근대적 시대에서의 어떤 통합성, 전체성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제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기본 논리는 만약에 내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어떤 실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소위 공무원 철학이 이 해겔의 이 논리를 전수한 뭐랄까 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어받은 소위 그 후계자들 현대적으로 만약에 철학이 시대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 현대의 복잡성을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해겔의 논리에 근거해서 이거를 진화시켰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응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말하자면 이게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연결된 것인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질문 하나 있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모른다 그러시면서 브랜덤 다 읽으셨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브랜덤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흥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브랜덤이나 혹은 조지 허버트 미드라든가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한 거죠. 그래야 그런 과정에 이제 상당히 해겔련적인 패러다임에서 칸티안적인 패러다임과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시도가 이제 상호 주관성이나 혹은 상호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제 전개됐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해결적인 아이디어나 그 동기를 일정 부분 살리고 혹은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그리고 생산적인 작업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 자신의 근본적인 어떤 그 지향성이나 혹은 이론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브랜덤이나 하버마스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반대 전략을 해결에 더 충실한 전략을 택했을 때 오는 이론적인 부담, 자기 형광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결에 대한 해석에서 소위 메타피지컬한 어떤 퍼스펙티브와 non-메타피지컬한 퍼스펙티브가 나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버마스가 얘기하면서 포스트 메타피지컬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덤이나 하버마스가 절대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접근하지도 못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내추럴리즘의 문제, 마인드 바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무한성과 유한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다이어크로닉하게, 싱크로닉하게 어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근대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과거의 계급적 질서가 있는 스트래티케이토리한 어떤 위기 질서가 있고 혹은 센터와 페리페리가 있는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모더니티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이 물음이 이 모더니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 다양한 이상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사회의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펀더멘탈리즘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면은 하버마스나 브랜드를 어떻게 얘기해요? 롤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버마스도 우리나라에 와서 개명대학에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거는 모던한 사회가 내 이론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의 어떤 적실성이나 어떤 그 이론 자체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를 굉장히 제한시켰어요. 레스펙트하고. 그건 굉장히 존경할 태도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성과 무한성의 문제라든가 혹은 아주 근원적인 형이상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이론적인 리소스를 가지고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던한 어떤 세계에서 모던한 어떤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조건을 존중해가면서 그 세계 속에서 어떠한 자기 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조지 캐넌으로 시작해서 미국의 폴리티컬 리얼리즘이라는 정치 이론의 폴리티컬 시어리의 전통이 있어요. 거기서 롤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그건 컨스트럭션이거든요. 이론적인 구성이거든요. 그 칸트주의를 옹호하는 뭐 하버드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일부 몇 개 대학은 존중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미시간만 해도 그런 칸티안적인 생각은 별로 인기 없어요. 다 내추럴리스트들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설명력의 문제거든요. 하버마스가 처칠랜드라든가 혹은 내추럴리스트들에 대해서 뭔가 응답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롤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롤즈는 해겔도 열심히 읽고 막스도 열심히 읽고 히스토리컬한 퍼스펙티브가 있었습니다만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론 형식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 존경할 사람이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해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유혹이자 또는 일종의 뭐랄까 어드벤처이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착민으로 살다가 유목민의 세계에 갑자기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해겔이 담대하다는 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해겔이라든가 또는 플라토라든가 스피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모험을 시도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아주 여러분 머리를 어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찢어지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쌤 그 강연 내용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의 부단한 자기 노동을 오늘 2시간 동안 보여주신 우리 이홍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